쉿, 절대 움직이면 안 돼. 여보, 우리 이러다 죽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는 살아야 해.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고. 2019년 8월 28일 밤 11시 라오스 태국 국경 산악지대. 저희 가족은 지금 벌레가 우글거리는 동굴 안에서 죽은 사람처럼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딸아이가 제 품에 안겨 엉엉 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궁금하시죠? 북한 인민군 참모부 중장이었던 제가 왜 가족을 데리고 산속을 헤매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평양 중구역 군부 관사. 그날 아침은 참 평온했습니다. 저는 평양 중구역에 있는 군부 관사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은 일반 주민들은 들어올 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전기도 24시간 들어오고 수돗물도 잘 나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겪었던 6.25 이후의 가난함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죠. 아침 6시 저는 침대 옆 서랍에서 훈장을 꺼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직접 달아주신 훈장입니다. 헝겊으로 닦으면서 저는 이 훈장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아내 윤정이가 식탁에 밥상을 차립니다. 흰쌀밥에 된장국, 김치, 계란 프라이까지 올라옵니다. 평양음악대학 성악교수였던 아내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해부학 시험이에요. 딸 수연이가 교과서를 들고 식탁에 앉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의학부에 다니는 딸아이는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래, 우리 딸 잘할 거야. 아빠가 응원한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평온한 아침이 저희 가족의 마지막 평범한 아침이 될 줄은요. 그날 오후 제 전우 정동수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군부 청사로 출근하는 길, 대동강이 보였습니다. 햇빛이 강물에 반짝이고 아이들이 학교 가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가슴에 훈장을 달고 어깨를 펴고 걸었습니다. 동무, 박중장 동무. 뒤에서 누가 부릅니다. 돌아보니 오랜 전우 정동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창백했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동수야, 무슨 일이냐? 중장 동무. 이걸 좀 봐주게. 그가 떨리는 손으로 갈색 봉투를 건넵니다.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봉투 하나가 제 인생 전부를 바꿔놓을 줄은요. 2019년 6월 평양 군부 청사 집무실. 그날 오후 2시 저는 제 집무실 문을 잠갔습니다. 갈색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정동수는 절대 혼자 볼 때 봐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원산에 있는 고급 휴양소였습니다. 수영장에서 외국 술을 마시며 웃고 있는 당 간부들, 그들 옆에는 젊은 여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 데려온 여자들이라고 봉투 안쪽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 손이 떨렸습니다. 외제차, 스위스 시계, 프랑스 화장품, 일본 전자제품. 그들은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저도 중장이니까 일반 주민보다는 나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함경북도 어느 마을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갈비뼈가 다 드러난 아이들이 땅바닥에서 풀뿌리를 캐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굶어 죽은 듯한 노인이 누워 있었고 파리들이 얼굴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남조선 놈들이 조작한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배경은 명백히 우리나라였습니다. 산 모양, 집 모양, 간판의 글씨체. 다 우리나라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몇 장은 정치범 수용소 사진이었습니다. 철조망 안에서 사람들이 곡괭이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뼈만 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발가락이 없었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얼어서 떨어져 나간 것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6.25 때 피난 가시면서 겪으신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었다고, 추위에 얼어 죽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인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사진들을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들어오시오. 보위부 김대좌가 들어왔습니다. 비밀경찰, 우리로 치면 정보기관 사람이었습니다. 중장 동무, 오늘 오전에 정동수 동무를 만나셨다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알고 있다니. 그렇소. 오랜 전후라 반갑게 인사를 나눴소.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별것 없소. 가족 안부, 그런 것들이요. 김대좌가 제 눈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마주봤습니다. 30년 군 생활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십니까? 혹시 이상한 점이 있으면 바로 보고하시오. 물론이요. 그가 나가고 나서 저는 책상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정동수, 너 무슨 일을 벌이려는 거냐?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못 잤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수연이 나이 또래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왜 저렇게 굶어야 하는 걸까요? 그 아이들의 부모는 나쁜 사람들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죄가 없습니다. 그냥 누군가를 잘못 믿었거나 말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윗사람이 찍은 사람들입니다. 그 가족들까지 3대가 들어갑니다. 만약 내가 찍히면 수연이도 윤정이도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정동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중장 동무 사진 봤나? 봤네. 자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가? 우리가 바꿔야 하네. 이 체제를 안에서부터 바꿔야 해. 미쳤나? 그런 소리 하면 자네. 알고 있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지 않겠나. 중장 동무, 자네도 동참하게. 나는 가족이 있네. 딸이 있다고. 그 딸을 위해서라도 이 나라가 바뀌어야 하지 않겠나.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평양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전차가 덜컹거리며 지나갑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평범함 뒤에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제 마음속에는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올린 충성심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2019년 7월 평양 외곽 연병장. 일주일 후 정동수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군부 간부들은 연병장에 모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런 긴급 소집은 보통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으니까요. 공개 처형. 연병장에 도착하니 이미 수천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당 간부들이 앉아 있었고 가운데에는 군견들이 지저대고 있었습니다. 전 군부는 주목.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혁명의 배신자를 처단하는 자리다. 트럭 한 대가 연병장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뒤에서 4사람이 끌려 내려왔습니다. 정동수, 그의 아내, 그리고 2 아들이었습니다. 아들들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정동수의 얼굴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문을 당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한쪽 눈이 퉁퉁 부어올랐고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아내도 머리카락이 반쯤 뽑혀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정동수는 반역자다. 국가 전복을 꾀한 역적이다. 위대하신 수령님을 모독한 개만도 못한 놈이다. 확성기에서 죄목이 낭독되었습니다. 동무들은 이 처참한 최후를 똑똑히 목격하라. 이것이 배신자의 끝이다. 4사람이 전봇대에 묶였습니다. 정동수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술을 움직여 뭔가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네. 중장 동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사격.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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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발의 총성이 연병장을 울렸습니다. 정동수가 먼저 쓰러졌습니다. 그 다음 아내가 그리고 2 아들이 차례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피가 전봇대를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는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돌처럼 굳어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슬퍼해서도 안 되고 놀라서도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동정하는 표정을 지으면
다음은 내가 저기 서게 될 테니까요. 개들이 풀려나와 시체 주변을 돌았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해산. 사람들이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고개를 숙이고 자기 부서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날 화장실에 들어가 혼자 울었습니다. 50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변기 뚜껑을 덮고 앉아서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정동수, 자네 가족은 무슨 죄가 있나?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나?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딸 수연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학교에서 애들이 이상한 소리를 해요. 무슨 소리? 정동수 아저씨네 아빠랑 친했다며. 우리 아빠도 조심해야 한다며. 나랑 놀지 말래요. 제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아, 괜찮다. 아빠는 아무 일도 없어.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미 우리 가족은 눈에 띄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아내 윤정이도 장을 보러 나갔다가 눈치를 봤다고 했습니다. 여보,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아줌마가 저한테 말을 안 걸더라고요. 전에는 맨날 수다 떨던 사람인데. 평양에서는 장마당이라고 우리로 치면 시장 같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쌀도 사고 채소도 삽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조차 우리를 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밤이 되자 더 무서웠습니다. 11시쯤 됐을 때 집 앞으로 차가 지나갔습니다. 속도를 늦추더니 우리 집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보이부 차량이었습니다. 창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찰 돌던 군견인지 아니면 동네 개인지 모르겠지만 그 소리가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우리도 이제 감시 대상이구나.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잠이 들었다가도 꿈에서 총소리가 들려 깼습니다. 정동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두 아들이 쓰러지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일어나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평양 시내가 보였습니다. 불 하나 없는 깜깜한 도시였습니다. 전기는 간부 지역에만 들어오고 일반 주민 지역은 캄캄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는 거대한 감옥이구나. 우리 모두가 죄수고 간수는 바로 우리 자신이구나. 우리는 서로를 감시합니다. 이웃을 밀고 합니다. 안 그러면 내가 당하니까요. 친구를 배신합니다. 안 그러면 가족이 위험하니까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살 수 없다. 우리 가족은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살려면 떠나야 한다. 2019년 7월 중순 평양 중구역 관사. 여보, 우리 나가야 해요. 그날 밤 저는 아내와 딸을 거실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창문에는 두꺼운 커튼을 쳐놓았습니다. TV를 크게 틀어놓고 속삭이듯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여보? 탈북을 해야 한다는 거야.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연이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들어봐. 우리는 이미 감시 대상이야. 정동순의 일로 보위부가 우리를 의심하고 있어.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저도 무서워요. 요즘 장을 보러 나가면 사람들이 저를 피해요. 마치 제가 전염병이라도 걸린 것처럼요. 수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반 애들이 다 저랑 안 놀아요. 선생님도 저한테 차갑게 대하시고 어제는 따로 불러서 너희 아버지 조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 우리 나가자. 남조선으로 가자. 하지만 여보, 어떡해요? 국경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고 지뢰밭도 있잖아요. 방법이 있어. 합법적으로 출국 허가를 받는 거야. 저는 며칠 동안 생각해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첫째, 선양에 있다는 가짜 고모부의 병문안을 명분으로 삼는 것. 둘째, 제가 서부 사단 군사 동향을 점검한다는 공식 임무를 만드는 것. 셋째, 수연이의 중국 의과대학 진학 상담을 구실로 삼는 것. 이 세 가지를 합치면 가족 전체가 중국으로 갈 명분이 생깁니다. 하지만 출국 허가가 나올까요? 나는 중장이야. 30년 동안 충성했어. 훈장도 2개나 받았고. 의심은 받고 있지만 아직 증거는 없어.
지금이 기회야. 아내와 딸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만약 실패하면요? 수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셋 다 죽는 거야. 정동순애처럼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어도 죽어.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는 거야. 그럴 바에는 차라리. 좋아요, 여보.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나가요. 수연이라도 살려야죠. 엄마, 아빠. 수연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지 마. 우리 꼭 성공할 거야. 그날부터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출국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공식 임무 보고서를 작성하고 중국 선양에 있는 군사협력기관과 연락을 취하는 척했습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고모부의 병원 진단서도 위조했습니다. 집에서는 은어를 만들었습니다. 고모부 탈북, 병문안 영영 떠나는 것, 쾌차 성공, 위독 위험. 전화 통화를 할 때도 이 은어를 썼습니다. 혹시라도 도청당할 것을 대비해서요. 고모부가 많이 위독하시대요. 빨리 병문안을 가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우리끼리는 상황이 위험하니 빨리 떠나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제일 어려운 건 돈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 돈은 중국에서 휴지 조각입니다. 달러나 위안화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모아둔 것을 전부 꺼냈습니다. 중국 출장 갔을 때 몰래 환전해둔 돈, 선물로 받았던 달러, 다 합쳐서 5,000달러 정도 되었습니다. 이걸로 새 식구가 남조선까지 갈 수 있을까?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보위부에서는 2번이나 저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중장 동무, 요즘 중국 출장이 잦으시다는데요. 서부 사단 군사 협력권 때문이요. 보고서 올렸어. 가족까지 데려가신다고요? 딸아이 의과대학 입학 상담 때문이요. 우리 수연이는 장차 인민의 의사가 될 아이요. 그렇습니까? 그들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장이라는 지위가 저를 보호해줬습니다. 아직은요. 출국 허가서를 제출한 지 보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딸 학교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습니다. 꼭 참석하십시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제가 학교에 가면 갑자기 다른 부모들 앞에서 정동수에 대해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제 반응을 살필 거예요. 수연아, 내가 아파서 못 간다고 해라. 엄마도 같이 아프다고 하고. 응, 아빠. 사흘 후 출국 허가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사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훈장을 단 정복을 입고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훈장을 다는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보위부 김대좌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장 동무 앉으시오. 책상 위에 출국 허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소. 말씀하시오. 정동수 반역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 질문에 제 인생이 걸렸습니다. 가족의 목숨이 걸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최대한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국을 배신한 자는 전우라 하더라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개만도 못한 놈입니다. 침묵. 김대좌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10초쯤 지났을까요? 그는 도장을 꺼내 출국 허가서에 쾅 찍었습니다. 좋소. 출국을 허가하오. 일주일 내로 다녀오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허가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됐다. 2019년 8월 5일 평양 순안공항. 출국 당일 아침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훈장을 달고 정복을 입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장 계급장을 만져봤습니다. 30년 동안 이 계급장을 위해 살았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다시는 달지 못할 겁니다. 잘 있거라, 박철민 중장. 오늘부터 너는 죽은 사람이다. 거실로 나가니 아내와 딸이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큰 가방 하나씩만 들고 갑니다. 많이 가져가면 의심받으니까요. 수연아, 사진첩은 챙겼지? 응,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이랑 우리 가족 사진. 딸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는 부엌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30년 동안 살았던 집입니다. 수연이가 태어나고 자란 집입니다. 여보, 제 피아노는?
미안해. 가져갈 수 없어. 아내가 피아노 뚜껑을 쓰다듬었습니다. 평양음악대학에서 받은 피아노였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 쓰던 거였죠. 잘 있어라. 아내가 피아노에게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시내가 지나갔습니다. 대동강, 주체사상탑, 인민대학습당.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6.25 이후 우리 아버지께서 이 도시를 재건하셨습니다. 그 아들인 제가 이제 이 도시를 등지는 겁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손녀를 살려야 합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검색대를 지나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군복을 입은 보안원들이 짐을 뒤지고 여권을 확인합니다. 박철민 중장 동무이십니까? 그렇소. 어디 가십니까? 중국 선양이요. 군사협력건으로. 가족은요? 딸아이 의과대학 상담 때문이요. 보안원이 우리 여권을 하나하나 펼쳐봤습니다. 사진과 얼굴을 비교합니다. 수연이 가방도 열어봤습니다. 이건 뭡니까? 사진첩이요. 그가 사진첩을 펼쳐봤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의심스러운 건 없었습니다. 통과. 가방을 들고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출국장 입구에 또 보위부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김대저였습니다. 중장 동무, 잠깐만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마음이 바뀐 건가? 혹시 중국에서 이상한 사람을 만나시면 바로 보고하십시오. 물론이요. 특히 남조선 간첩들이 중국에 많이 활동하고 있어. 조심하시오. 알겠소. 김대좌가 제 눈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알고 있다. 너 도망가는 거지? 저도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증거가 없잖소. 나는 중장이요. 10초쯤 지났을까요? 그가 비켜섰습니다. 잘 다녀오시오. 감사하오. 우리는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수연이가 제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아빠, 무서워. 다 됐어. 이제 비행기만 타면 돼. 비행기 탑승구에 도착했습니다. 고려항공 JS151편, 평양에서 선양으로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탑승권을 확인하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수연이가 가운데, 윤정이가 복도 쪽에 앉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스튜어디스가 안전수칙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행기가 빨리 이륙하기만을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 없이.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립니다. 점점 빨라집니다. 그리고 뜁니다.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구나. 비행기가 높이 올라갔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평양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대동강이 한 줄기 실처럼 보였습니다. 주체사상탑이 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작은 점 안에 수십만 명의 비명과 눈물이 갇혀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옆에서 윤정이가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응. 그냥 고향이 작아지는 게 고향 맞습니다. 아무리 나쁜 기억이 많아도 거기는 우리가 태어난 곳입니다. 부모님이 묻힌 곳입니다. 우리 청춘이 있던 곳입니다. 수연이가 창에 이마를 대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언젠가는 통일이 되면. 정말요? 그래. 그때는 우리가 떳떳하게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딸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는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양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시간 후 비행기가 중국 선양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공항 청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는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많이 활동합니다. 탈북자를 잡아서 북송시키면 돈을 받으니까요. 우리는 공항 화장실로 갔습니다. 브로커가 시킨 대로 세 번째 칸에 들어갔습니다.
휴지통 뒤를 더듬었습니다. 쪽지가 있었습니다. 동방호텔 342호. 제이를 찾으시오. 그 쪽지를 찢어 변기에 버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선양은 평양과 달랐습니다. 네온사인이 번쩍이고 차들이 많았습니다. 밤인데도 가게들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와, 여기는 밤에도 이렇게 밝아? 수연이가 놀라워했습니다. 그래, 여기는 전기가 끊기지 않는 곳이야.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342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제이입니다. 들어오시죠. 우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가 TV를 최대 음량으로 틀었습니다. 도청 방지를 위해서였습니다. 중장님,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남조선까지 데려다 줄 수 있소? 물론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 지도 위에는 붉은 펜으로 긴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선양에서 시작해서 쿤밍, 국경, 라오스, 메콩강, 태국까지 우리 가족의 도망길이 거기 그려져 있었습니다. 2019년 8월 6일 중국 선양 동방호텔 342호. 브로커 제이는 30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TV 소리에 묻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장님, 일단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남쪽까지 가는 길은 3가지입니다. 그가 지도에 손가락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첫째, 몽골 루트. 하지만 이건 여름에는 불가능합니다. 사막을 걸어야 하는데 더위에 죽습니다. 둘째, 동남아 루트. 선양에서 쿤밍까지 기차로 이동, 그 다음 산길을 걸어서 라오스 국경을 넘습니다. 메콩강을 건너 태국으로 가는 겁니다. 셋째, 베트남 루트. 하지만 요즘 단속이 심해서 위험합니다. 그럼 우리는 둘째 루트로 가셔야 합니다. 최소 열흘 걸립니다. 열흘. 짧은 것 같지만 그 열흘 동안 우리는 개처럼 숨어 다녀야 합니다. 쥐처럼 굴 속에서 자야 합니다. 비용은 얼마요? 1인당 3,000달러입니다. 세 분이시니 9,000달러요. 제 주머니에는 5,000달러밖에 없었습니다. 5,000달러밖에 없소. 제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장님, 그건 너무 부족합니다. 중간에 넘겨야 할 사람들이 많거든요. 부탁하오. 딸아이만이라도 살려야 하오. 제가 무릎을 꿇을 뻔했습니다. 제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5,000달러로 하겠습니다. 대신 중간에 제가 시키는 대로 정확히 따르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고맙소. 고마워하실 것 없습니다. 저도 장사니까요. 제이가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지금부터 북한 말투를 버리셔야 합니다. 조선족 말투로 바꾸셔야 해요. 조선족? 중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 말입니다. 북한 말투와 조금 다릅니다. 그는 우리에게 연습을 시켰습니다. 동무는 쓰면 안 됩니다. 친구라고 하세요. 우리 수령님께서는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는이라고 하세요. 혁명적으로가 아니라 열심이라고 하세요. 수연이가 연습했습니다. 저는 옌벤에서 왔어요. 중국 동북 쪽에 살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떨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아내도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평양 말투가 워낙 강해서 잘 안 됐습니다. 부인께서는 가급적 말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연습했습니다. 군대식 말투를 버리고 민간인처럼 말하려니 어색했습니다. 명령이오가 아니라 알겠습니다라고 하세요. 보고하겠소가 아니라 말씀드릴게요라고 하세요. 우리는 밤새 연습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제이가 우리에게 새 옷을 가져왔습니다. 이제부터 중장님은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정장을 입으세요. 제 군복을 벗었습니다. 훈장도 떼어냈습니다. 30년 동안 단 훈장이었습니다. 잘 입거라. 정장을 입으니 거울 속에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부인과 따님은 관광객입니다. 편한 옷을 입으세요. 우리는 평범한 중국 관광객이 되었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선양역으로 가서 쿤밍행 기차를 타셔야 합니다. 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우글거렸습니다. 중국어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조금 할 줄 알았지만 아내와 딸은 전혀 못했습니다. 가급적 말을 하지 마세요. 저만 따라오세요. 기차표를 샀습니다. 쿤밍까지 36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기차에 올랐습니다. 침대 칸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6명이 타는 칸이었습니다. 우리 말고도 중국 사람들이 3명 더 있었습니다. 니하오. 그들이 인사했습니다. 저도 인사했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중국 대륙이 지나갔습니다. 넓은 들판, 공장들, 도시들. 북한과는 비교도 안 되게 발전한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뒤처진 걸까? 밤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좁았습니다. 수연이는 위쪽 침대에서 자고 저와 윤정이는 아래쪽에서 잤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옆칸에서 중국 사람들이 술을 마시며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만약 여기서 들키면,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평생 나올 수 없습니다. 윤정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무서워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하지만 저도 무서웠습니다. 36시간이 지났습니다. 기차가 쿤밍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제2의 동료라는 남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우리는 그를 따라 낡은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트럭은 쿤밍 시내를 벗어나 산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지고 포장도 안 된 비포장 도로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합니다.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산속이었습니다. 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라오스 국경까지 이틀 걸립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만 이동합니다. 왜 밤에만? 낮에는 순찰대가 돕니다. 국경 부근은 특히 심해요. 그날부터 진짜 도망이 시작되었습니다. 밤에 산길을 걸었습니다. 손전등도 켤 수 없었습니다. 달빛에 의지해 걸었습니다. 수연이가 넘어졌습니다. 아빠, 괜찮아? 다리가 아파요. 조금만 참아. 곧 쉴 곳이 나온다. 하지만 쉴 곳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걸었습니다. 새벽 4시쯤 됐을 때 동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쉬겠습니다.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우리는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은 축축했고 벌레들이 기어다녔습니다. 박쥐들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수연이가 울먹였습니다. 쉿. 조용히 해야 해. 우리는 동굴 바닥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가방에서 빵을 꺼냈습니다. 중국에서 산 빵이었습니다. 조금씩만 먹어요. 언제 또 먹을지 모르니까. 빵 한 조각씩 나눠 먹었습니다. 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동굴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정말 살아서 남조선까지 갈 수 있을까? 2019년 8월 중순 중국 라오스 국경 산악지대.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산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앞장서서 걷고 우리가 뒤따라갔습니다.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가시덤불에 옷이 찢기고 그래도 계속 걸어야 했습니다. 엄마, 못 걷겠어요. 수연이가 주저앉았습니다. 수연아, 일어나. 조금만 더 가자.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요. 저는 딸을 업었습니다. 19살 딸이 제 등에 올라왔습니다. 어렸을 때 자주 업어줬는데 이렇게 다시 업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미안할 것 없어. 아빠가 널 지킬게. 1시간쯤 더 갔을 때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100m? 아니, 50m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숨어요. 빨리. 가이드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근처 동굴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바로 그 동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동굴입니다. 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딸과 아내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숨소리도 내면 안 됐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중국 공안 순찰대였습니다. 여기 누구 있어? 중국어가 들렸습니다. 개가 동굴 입구로 다가왔습니다.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저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제 목숨은 가져가셔도 좋으니 제 아내와 딸만은 살려주십시오. 개가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1분, 5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가자, 여기는 아무도 없어.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더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밖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가도 됩니다. 수연이가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아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이러다 죽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는 살 거야. 꼭 살아남을 거야.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넷째 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대비였습니다. 산속에서 비를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이러다 감기 걸리겠어요. 윤정이가 걱정했습니다. 참아야 해. 어쩔 수 없어. 길이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발이 빠졌습니다. 신발이 벗겨질 뻔했습니다. 수연이가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됐습니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딸아이 무릎에서 피가 났습니다. 가이드님, 잠깐만요. 딸아이가 다쳤어요. 안 됩니다. 계속 가야 해요. 여기서 멈추면 저들이 따라잡습니다.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다섯째 날 밤, 윤정이가 쓰러졌습니다. 여보. 아내 이마를 만져봤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고열이었습니다. 물 좀. 아내가 중얼거렸습니다. 물통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가이드님, 아내가 쓰러졌어요. 물 좀 주세요. 물이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샘물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약이라도. 가이드가 가방을 뒤져 해열제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저는 그 귀한 약을 아내 입에 넣어줬습니다. 여보, 참아. 조금만 참아. 미안해요. 나 때문에. 무슨 소리야. 우리 셋이 함께 나가야 의미가 있어. 그날 밤은 동굴에서 보냈습니다. 아내가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했습니다. 수연아. 엄마 피아노 치러 가야 해. 여보, 정신 차려. 나야, 철민이야. 오빠. 우리 언제 결혼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가 울면서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제발. 저는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를 도와주세요. 손녀를 살려주세요. 다음 날 새벽 윤정이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여보, 살았어? 당연하지. 당신 없으면 나랑 수연이는 어떻게 살아? 우리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일곱째 날, 드디어 라오스 국경이 보였습니다.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이드는 철조망 쪽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여기는 초소가 있어요. 우리는 산 너머로 넘어갑니다. 더 험한 산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산악행군은 젊었을 때 수도 없이 했습니다. 가이드님, 이쪽 길은 너무 위험합니다. 저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어요. 중장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앞장서서 길을 찾았습니다. 나무 표시를 보고 지형을 읽고 별자리를 보며 방향을 잡았습니다. 아빠, 대단해요. 수연이가 놀라워했습니다. 아빠가 젊었을 때 산악훈련을 많이 받았거든. 밤하늘의 북두칠성을 보며 북쪽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남쪽이었습니다. 여덟째 날 라오스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중국을 벗어났어요. 가이드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라오스에서 태국까지 가야 합니다. 아홉째 날 밤 메콩강이 보였습니다. 넓은 강이었습니다. 달빛에 물결이 반짝였습니다. 저 강을 건너면 태국입니다. 강가에 작은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빨리 타세요. 우리는 배에 올랐습니다. 배가 강 한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빛이 비쳤습니다. 순찰선이었습니다. 엎드리세요. 빨리. 우리는 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순찰선이 가까이 왔습니다.
엔진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수연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윤정이가 기도를 중얼거렸습니다.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순찰선이 우리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멀어졌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저어가면 됩니다. 배가 강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발을 디디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다. 세 사람 모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수연이가 땅에 입을 맞췄습니다. 땅이에요. 진짜 땅이에요. 윤정이가 엉엉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50 넘은 나이에 훈장을 2개나 받은 중장이 땅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열흘간의 지옥 같은 여정이 끝났습니다. 2019년 9월 태국 방콕 한국 대사관. 태국 땅에 발을 디딘 지 이틀 후 우리는 방콕으로 향했습니다. 가이드가 우리를 택시에 태워보냈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가세요. 거기서 탈북자라고 하면 보호해줄 겁니다. 정말 고맙소. 당신 덕분에 살았소. 아닙니다. 무사히 도착하셔서 다행입니다. 그와 헤어지고 택시를 탔습니다. 방콕 시내는 평양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높은 빌딩들, 화려한 간판들, 거리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 와, 여기는 평양보다 훨씬 크네요. 수연이가 놀라워했습니다. 그래, 세상은 넓구나.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원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경비원이 깜짝 놀라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많이 힘드셨죠?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예, 정말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대사관 보호를 받았습니다. 방을 하나 내어주고 따뜻한 밥을 먹였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충분히 있어요. 흰쌀밥, 김치찌개, 불고기. 오랜만에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수연이가 밥을 먹다 울었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음식이구나. 며칠 후 우리는 인천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대한항공 비행기였습니다. 승무원들이 친절하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히 앉으세요. 좌석에 앉았습니다. 평양에서 선양으로 갈 때는 생사를 걱정하며 탔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자유를 향해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태국이 작아졌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진짜 우리나라로 가는 거야. 비행 시간은 6시간이었습니다. 그 6시간 동안 저는 지난 2달을 떠올렸습니다. 정동수의 얼굴, 네 발의 총성, 평양공항의 긴장, 동굴 속의 공포, 메콩강의 불빛.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 불빛이 보였습니다. 평양과는 비교도 안 되게 밝았습니다. 마치 별들이 땅으로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수연아, 저기 봐. 저기가 서울이야. 와, 저렇게 많은 불빛이.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인천공항이었습니다. 공항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그 광경에 압도당했습니다. 유리로 된 넓은 공항, 밝은 조명,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한글로 쓰인 안내판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내방송이 한국어로 나왔습니다. 윤정이가 제 팔을 잡고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왔어요. 응, 왔어. 통일부 직원들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하나원으로 가실 겁니다. 하나원.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받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차를 타고 하나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이 보였습니다. 밤인데도 켜져 있는 편의점, 24시간 영업하는 식당, 신호등이 제대로 작동하는 도로, 깨끗한 거리. 아빠, 여기는 밤에도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 여기는 전기가 끊기지 않는구나.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12주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 직업훈련, 심리 상담. 제일 놀라웠던 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북한에서는 질문 자체가 위험합니다.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왜 밤에도 불이 켜져 있어요? 전기가 충분하니까요. 원하면 24시간 쓸 수 있어요. 마트에 물건이 왜 이렇게 많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걸 자유롭게 팔 수 있으니까요. 투표는 정말 비밀로 해요? 물론이죠. 아무도 당신이 누구를 찍었는지 몰라요.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12주가 지나고 우리는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작은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짐을 풀고 처음으로 우리 집 베란다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연이가 옆에 왔습니다. 아빠, 나 대학교 갈 수 있을까? 물론이지. 네가 원하면 의사도 될 수 있어. 정말요? 정말이야. 여기서는 네가 원하는 꿈을 꿀 수 있어. 윤정이도 나왔습니다. 여보, 저 작은 음식점이라도 하나 차리고 싶어요. 북한 음식이랑 남한 음식을 같이 파는 거요. 좋은 생각이야. 같은 민족이니까 음식도 하나가 돼야지. 우리는 셋이서 베란다에 섰습니다. 서울의 밤은 밝았습니다. 편의점 불빛, 자판기 불빛, 가로등 불빛. 모든 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불빛이 언젠가 두만강과 압록강을 넘어 평양에도, 함흥에도, 해산에도 비쳤으면 북한에는 아직도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입니다. 전기가 없어서 춥고 어두운 밤을 보내는 사람들. 말 한마디 잘못해서 끌려가는 사람들. 꿈을 꿀 권리조차 없는 아이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북한인민군 참모부 중장이었습니다. 훈장을 2개나 받았고 체제의 혜택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체제가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노래를 부르는 우리 민족이 왜 철조망으로 갈라져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께서 6.25를 겪으신 세대라면 아실 겁니다.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 분단이 얼마나 아픈지. 우리 세대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통일을 봤으면.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란다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아빠, 북에 있는 사람들도 언젠가 이 바람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럼 언젠가는 꼭. 저는 지금도 매일 밤 기도합니다.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정동수처럼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위해. 자유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주님, 그들에게도 이 자유를 주소서.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훈장을 버리고 자유를 찾은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